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세파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벌써 육아휴직 한지 1년이 지났더라고요. 작년 8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난 기념으로 오늘은 이 어떻게 하면 육아휴직에 실패하지 않는지, 뻘짓 안 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육아휴직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말 그대로 육아기 때문에 뭐 사실 육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육아휴직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했는데, 사실 애가 이제 아침 8시 반에 학교 가서 뭐 이제 정규 시간 끝나고 방과후 수업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한 3시 반 정도 되거든요. 와서 이제 뭐 태권도 갔다가 뭐 학원 또 갔다고 하면 그냥 뭐 대여섯 시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뭐 12시간이 넘게 시간이 남는 건데 하루 종일 청소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알차게만 쓸 수 있으면 이 스스로를 레벨업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경험했지만 진짜 철저한 계획하에 휴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흘러가는데 진짜 뻘짓만 하다가 1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방송을 좀 유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원칙. 자, 1번 너무 퍼지지 말자. 너무 퍼지면 안 됩니다. 이 퍼지더라도 적당히 퍼져야 됩니다. 아니면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을 드리면 뭐 대부분 그렇게 했지만 저도 이 육아휴직 전까지는 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직장 10년 이상 다녔고 뭐 그러면서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하기 전에는 한 달만 쉬자, 한 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자 라고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기로 한 거죠. 그렇게 진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거의 뭐 게임하고 뭐 무협 소설 읽고 뭐 아시죠? 뭐 그렇게 보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 달 놀면 제가 원 없이 놀아서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뭔가 제가 뭘 하든. 근데 와, 이게 한 달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한 달을 그냥 논팽이처럼 보내면 바보가 됩니다. 진짜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한 달 더 놀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고, 이 3달째부터는 도저히 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사실 건강도 더 나빠지고 살도 더 찌고 그냥 육아휴직 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가 안 받냐? 스트레스도 겁나 받아요. 하는 건 없는데 집에 붙어 있으니까 와이프랑도 싸우고 뭐 애한테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달째부터는 진짜 좀 정신 차리고 그래도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3달째도 제대로는 못했습니다. 약간 뭐 회복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 반은 놀고 반은 뭐 제 할 일하고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한 달만 놀려고 했던 게 3달을 놀아버렸습니다. 그 진짜 이 3달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특히 이제 뭐 저는 좀 육아휴직을 오래 했지만 남자 육아휴직은 뭐 3개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제 회사에도 좀 있던데 3개월 육아휴직 썼는데 3개월 놀아버리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한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퍼지면 안 된다. 너무 퍼지지 말자. 요게 이제 1번. 그리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두 번째 원칙. 돈을 벌어야 한다.
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육아휴직 기간에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뭐 길어봤자 1년이니까 그냥 모은 돈 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해서는 진짜 괴로운 육아휴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을 모아놓고 휴직을 했어도 그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면 사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나는 내 나름 뭐 이렇게 소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육아휴직 했어도 나도 모르는 막 돈이 나간다. 그렇게 되면 초조합니다 진짜. 제 주변에 뭐 육아휴직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돈 때문에 이게 막 엄청 후달린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좀 모아놓고 했어도. 그러고 또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뭐 들은 게, 육아휴직 하면 뭐 대출 신용대출이 회수된다더니 뭐 그런 말들도 있으니까, 신용대출 해놓는 게 갑자기 회수당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바로 복직 바로 복직해야 됩니다. 큰맘 먹고 육아휴직 했는데 복직하면 회사에서 욕은 욕대로 먹고 쉬지도 못하고 최악이겠죠.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수당 제외하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육아휴직 하기 전이나 아니면 초반에 돈 버는 구조를 세팅을 해 놓는 거죠. 뭐 채권도 좋고 배당주도 좋고 뭐 요새 뭐 많잖아요. 뭐 다 좋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 왜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하냐? 물론 이제 뭐 수익형은, 여기서 수익형은 뭐 상가도 상관없고 뭐 오피스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면 됩니다. 뭐 저만 해도 상가 3개를 세팅한 상태로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뭐 돈 걱정은 거의 안 하고 보냈죠. 이 수익형 자산의 장점이 월급이 안 들어와도 이제 그 월세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니까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부동산이냐? 뭐 사실 채권이나 뭐 배당주 이런 거는 그냥 크게 공부할 것도 없고, 사실 그냥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거 사면 되잖아요. 뭐 모르면 그냥 미국 국채 사면 되고, 요새 거의 뭐 세전 6% 하던데. 예. 그리고 뭐 공부한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부동산은 다릅니다. 개별성이 워낙 강하니까 내가 직접 임장을 가야 되고, 그 물건을 분석을 해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직장 다니면서 하기가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아 도는 육아휴직 초반에 부동산 사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도 육아휴직 초반에는 꽤 임장을 다녔어요. 확실히 시간이 많으니까 임장도 할 때도 마음이 편하고 진짜 좀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초반에 깔짝 하다가 논다고 못했는데 하여튼 그만큼 시간이 남는다는 거.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빡세게 임장 다니면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대신에 요즘은 이제 사실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월급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아파트 갭 투자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상황에서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상가가 아니라 뭐 갭 투자로 아파트를 뭐 두세 채, 뭐 세네 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1년을 절대 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제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뭐 실거래가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불안하게 사는 거죠. 후달리면서. 아니, 육아휴직의 가장 큰 목적이 이게 육아인데, 내가 심적으로 그렇게 불안한데 육아가 잘 되겠습니까? 마음 편한 육아를 위해서는 수익형 부동산이 답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수익적으로는 갭 투자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적어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갭 투자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그래서 육아휴직 끝나면 그때 수익형 부동산 팔고 갭 투자 해도 돼요. 물론 이제 뭐 이상한 수익형 부동산, 뭐 이상한 상가 사면 안 되겠죠. 팔리지도 않는 거. 그래서 사실 뭐 수익형 부동산이 아파트보다 난이도가 높다는데 육아휴직하고 시간 많잖아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해서 사면 괜찮아요. 2번까지 말씀드렸고 3번 성공적인 육아휴직을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제가 이제 육아휴직 전에 몸무게가 한 80kg 가까이 나갔거든요. 뭐 인생 최고 몸무게였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뱃살도 장난 아니고 막 건강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뭐 직장인들 비슷비슷하겠죠. 뭐 요새 MZ 직장인들은 아니라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육아휴직을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3달은 놀았기 때문에 4달째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와 복싱을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베스트 초이스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지금 보면 몸무게는 뭐 70, 2, 3kg 정도까지 뺐고 건강이 진짜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 잠도 그냥 아침에 알람 없이도 그냥 눈이 떠져요. 그것도 굉장히 상쾌하게. 진짜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이라는 걸 좀 육아휴직 전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이 살 빼고 몸 건강하게 하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에서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운동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이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날이나 안 하는 날은 제 정신 상태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운동이 뭐 괴로운 거, 견디는 거, 힘든 거, 뭐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진짜 운동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있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리고 받을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싶으면 다른 것보다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육아휴직을 하면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이상하게 뭐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짜증이 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운동의 효과를 진짜 체감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복직하더라도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운동할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평생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운동하는 게 비싸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과였거든요. 뭐 헬스 뭐 하려면 뭐 PT 받는데 100만원 뭐 이랬었고 테니스는 뭐 겁나 비싸지. 골프는 말할 것도 없지. 이걸 내가 이 돈 주고 해야 되나? 뭐 이 가성비가 맞나? 이 생각이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몰라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집에서 발골pe기 하고 밖에서 달리기만 해도 되고 사실 그게 더 좋아요. 운동에는. 그리고 뭐 그게 좀 지겹다 싶으면 동네에 보면 이제 뭐 체육문화센터 이런 거 있거든요. 구에서 운영하는 거. 여기 가면 운동 한 달에 뭐 이제 5, 6만 원밖에 안 합니다. 저도 복싱 매일 가는데 6만 원에 가고 있어요. 6만 원에. 가서 솔직히 이 샤워 물 사용하는 것만 해도 5만 원 될 텐데 6만 원에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아휴직. 그리고 4번 성공적인 육아휴직을 위한 네 번째 원칙. 4번은 책 읽기입니다. 뭐 책 읽기 사실 너무 뻔하긴 하죠.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기가. 제가 이제 육아휴직하고 얼마나 읽었는지 한번 보니까 보시면 이제 한 100권 정도 제가 읽었거든요. 100권 정도.
이 100권 중에서 한 달에 10권 정도 읽은 건데, 이게 사실 뭐 이 책 중에서 제가 진짜로 좀 감명 깊게 뭐 읽었거나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뭐 됐거나 제 행동을 바꾼 뭐 변화를 일으킨 그런 책은 소수긴 한데, 그래도 이 소수의 책의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1억 주고 2억 준다고 제 사고방식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근데 책은 가능합니다. 진짜 미쳤죠. 제가 뭐 읽은 책 중에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재의 나는 그동안 쌓여온 습관의 습관의 결과물이다. 이 문구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내 자산은 내 경제적 습관의 결과물이고, 뭐 내 몸무게는 내 식습관의 결과물이고, 내 지식은 내 학습 습관의 결과물이고, 하다못해 제 방의 청소 상태는 제 청소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현재 부자가 아니야. 근데 내 습관은 그대로다. 내 경제적 습관은 똑같다. 그러면 부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평소 습관을 바꿔야 결과도 바뀐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를 이제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제가 좀 건전한 습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특히 뭐 경제적으로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 덕분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뭐 이 책 이후로도 많이 읽긴 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충격을 주는, 나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 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육아휴직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게, 책 읽고 이렇게 실천하는 시간이 사실 회사 다니면서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습관하면 되면 쉬운데 습관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 책 읽고 실천하기다.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습관화를 시켜놓고 딱 내 몸에 적응시킨 상태에서 복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직하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책 읽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읽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것도. 최근에 뭐 개정판도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성공은 내 수준에 맞춰 끌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진짜 100% 공감합니다. 결국 성공하려면 내 수준을 올려야 돼요. 육아휴직은 내 수준 올리는데 최고의 기회죠. 꼭 책 많이 읽고 레벨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공적인 육아휴직을 위한 마지막 원칙은, 5번째 원칙은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 육아휴직 하기 전에 꼭 루틴을 만들어 놓고 육아휴직을 해야 됩니다. 루틴을 안 만들고 육아휴직 하면 그냥 바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루틴도 굉장히 정교하게 짜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루틴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보조 루틴, 보조 루틴을 못 지킬 때의 또 보조 루틴, 보조의 보조 루틴, 이런 것까지 다 짜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이 루틴을 안 짰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루틴을 짰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에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여행도 자주 다닐 거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방문할 수도 있고,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내 루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려해서 루틴을 짜놔야 돼요. 루틴이 흔들릴 때 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저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5번에서 제일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제가 좀 루틴대로 하고 있는데 이 루틴을 만들기까지 진짜 한 4,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루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해 놓으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하다가 지치면 며칠 쉬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루틴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육아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전에 이 루틴이 잘 돌아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휴직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봤는데 잘 안된다 그러면 육아휴직 미루고 루틴 다시 짜고 육아휴직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루틴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공적인 육아휴직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제 워낙 많이 헤맸기 때문에 좀 제가 실질적인 팁들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 특히 남자는 좀 눈치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기회가 없어요. 뭐 이거를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 안 하느니만 못한데 잘만 보내면 진짜 내 인생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뻘소리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파남이었습니다.